아내가 우리 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뻔뻔한 상간남은 내가 출근한 사이 우리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겼다. 그래서 나는 그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작은 선물을 준비해뒀다. 내 이름은 박지훈. 완벽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그건 위조지폐만큼이나 현실성 없고 그보다 2배는 더 가짜라는 것이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상상해보라. 우편함을 확인하러 걷는 것만으로도 차들을 멈춰 세울 만큼 아름다운 아내. 분당의 고급 주택가에서도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집. 그리고 유명 리빙 잡지에나 나올 법한 깨끗한 수영장까지. 나는 이 교회의 낙원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지난 15년간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다. 단순 막노동부터 시작해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이 되기까지 악착같이 기어 올라왔다. 하지만 꿈에 대한 속설을 알지 않는가? 때로는 꿈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 위로 얼음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쓰기도 한다는 것.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날은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그날은 마치 베이컨처럼 사람을 태워버릴 듯한 더위 없이 햇살이 제 역할을 다하던 완벽한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내 경력에 거의 처음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된 덕분에 일찍 퇴근했다. 아내인 수진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다. 어쩌면 스테이크라도 사서 그릴에 굽고 우리가 아직 서로의 존재에 신경 쓴다는 듯이 행동할 수도 있었겠지. 알다시피 결혼한 부부들이 하는 그런 것들 말이다. 내가 우리 집 바디에스로 차를 몬 시각은 정확히 오후 3시 17분이었다. 기억하는 이유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수진이 퇴근하려면 아직 2시간은 더 남았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집은 언제나처럼 그림같이 완벽했다. 아내가 그토록 고집했던 우스꽝스러운 화분들과 내가 주말마다 교회의 모범 시민처럼 가꾸던 잔디까지. 하지만 내 SUV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뒤뜰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디테일에 민감한 사람이다. 놔두면 2조각짜리 직소 퍼즐도 망칠 건설 인부들을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렇게 된다. 그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했다. 항상. 수지는 동네 아이들이 몰래 들어올까봐 병적으로 불안해했다.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수영장에 수억 원을 쏟아부은 건 동네 공공수영장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 뒤뜰로 돌아 들어갔을 때 나는 그것들을 보았다. 물결. 나무잎이 떨어지거나 수영장 청소기가 돌아갈 때 생기는 그런 부드러운 물결이 아니었다. 이건 진짜였다. 크고 묵직한 무언가가, 사람 같은 무언가가 물속을 움직일 때 생기는 그런 물결이었다. 내 심장은 콘크리트 블록처럼 빠르게 가라앉았다. 수영장 데크는 내가 읽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마치 제 집인 양 라탄 의자에 걸쳐진 2개의 수건. 우리가 쓰던 남색 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화려한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다. 사이드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비싸 보이는 외국어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내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립스틱 자국이 묻은 와인잔 2개가 있었다. 내 아내 김수진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습관의 동물이다. 그녀는 지난 8년간 맥레벨인가 하는 드라마틱한 이름의 립스틱만 발랐다. 내가 수없이 사다 줬으니 잘 안다. 하지만 이 립스틱은 코랄핑크였다.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여자들이나 바를 법한 색깔. 나는 그 와인잔들을 멍하니 쳐다보며 바보처럼 서 있었다. 내 눈이 보여주는 것을 뇌가 처리하려 애쓰는 동안. 하중을 계산하고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짜는 내 이성적인 부부는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소리쳤다. 어쩌면 수진의 여자친구가 놀러 왔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녀의 여동생일 수도. 비록 그 동생은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트럭 운전사처럼 병째로 맥주를 마시지만 말이다. 하지만 내 직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손가락을 담가보니 물은 아직 따뜻했다. 수영하던 사람이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마치 탐정처럼 수영장 주위를 돌며 더 이상 찾고 싶지 않은 단서들을 찾았다. 반대편 테이블 위에는 남자용 롤렉스 시계 하나가 잊힌 채 놓여 있었다. 백화점에서 사는 싸구려가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 차보다 비싼 진짜 백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도미노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지는 최근 들어 달라졌다. 노골적으로 다르진 않았다. 그녀는 그럴 만큼 어리석지 않으니까. 하지만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남편이라면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달랐다. 그녀는 출근할 때 옷차림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평소에 보수적인 비즈니스 복장 대신 내가 입고 있던 그녀의 몸매 곡선을 드러내는 옷들로 바꿨다. 그녀의 휴대폰은 손에 수술로 붙여놓은 듯 했고 다른 방에 가서 전화를 받는 짜증나는 버릇이 생겼다. 마치 깜짝 파티를 계획하거나 무슨 강도질이라도 모의하는 사람처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근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그녀의 혀에서 굴러나왔다. 예산회의, 고객 프레젠테이션, 전략회의. 항상 저녁 식사 시간 이후까지 그녀를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텐데도 완벽하게 꾸민 모습으로, 그리고 수영장, 젠장, 수영장이 첫 번째 단서였어야 했다. 몇 달 동안 나는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수영장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것을 발견했다. 화학약품의 균형은 완벽했고 pH 농도는 정확히 정상 수치였다. 나는 수진이 마침내 관리에 진심이 되었거나 나 몰래 관리 업체를 고용한 줄 알았다. 하지만 수진은 수영장을 싫어한다. 언제나 그랬다. 그녀는 일이 너무 많고 유지비가 비싸고 여름에도 너무 춥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우리 집 뒤뜰에서 자발적으로 수영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법처럼 매일같이 수영장은 완벽한 상태였다. 나는 그 화려한 데크 의자 중 하나에 주저앉았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커지는 불안감과 함께 깨달았다. 그리고 아내의 배신이 남긴 증거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마치 뒤틀린 범죄 현장처럼 쳐다보았다. 물결은 잠잠해졌지만 상처는 이미 남았다. 나의 완벽한 삶은 공식적으로 완벽한 거짓말이 되었고 나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알아차린 멍청이였다. 최악인 것은 수진이 집에 돌아와서 내게 늘어놓을 변명이 머릿속에서 들리는 듯했다. 동료가 잠시 들렀다거나 갑작스러운 고객 미팅이 일정 때문에 우리 집으로 옮겨졌다는 식의 이야기. 그녀는 내가 15년 전 사랑에 빠졌던 그 초록빛 눈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완벽하게 고른 치아 사이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물결을 보았다. 수건과 와인, 그리고 그녀의 것이 아닌 립스틱을 보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 롤렉스를 보았다. 마치 우리가 200명의 증인 앞에서 교환했던 결혼 서약처럼 비싸고 잊힌 채로. 아마 그 증인들은 나보다 먼저 이 사태를 예견했을 것이다. 내가 12시간의 근무와 주말 초과 근무를 견디며 꿈꿔왔던 나의 수영장. 내가 저축하고 계획하고 땀 흘려 만들었던 그 수영장이 아내가 웬 정체 모를 놈과 오후의 정사를 나누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놈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푼 돈처럼 아무데나 두고 다닐 여유가 있는 놈이었다. 배신감은 가슴을 강타하는 해머 같았다. 하지만 상처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더 차갑고 더 위험한 무언가. 태양이 다시는 내게 예전처럼 보이지 않을 물 위를 비추는 것을 보며 앉아있는 동안 나는 수진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허술해졌다. 그리고 내가 1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허술해지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그 잔해 속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철거용 쇠공을 휘두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였다. 완전한 바보가 되는 것이 뭐가 웃긴지 아는가? 어리석음의 구렁텅이에 목까지 빠져서야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놓쳤던 모든 네온 사인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씨, 나는 생맹교통경찰 첫날보다 더 많은 경고 신호를 놓쳤다. 그 수영장 발견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내 인생이 달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내 결혼 생활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랬다. 교회의 좀비처럼 자기 인생을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다니는 대신 실제로 눈을 뜨고 보면 무엇이 보이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수지는 너무나 점진적으로 나에게서 멀어져서 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알다시피 아무도 읽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 칼럼에나 나오는 서로 멀어지는 그런 거 말이다. 하지만 20 하인사이트로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가 운전자이자 길에 서 있는 불쌍한 놈인 느린 동작의 자동차 충돌을 보는 것과 같았다. 업무 스트레스 변명은 그녀가 몇 달 동안 써먹던 단골 멘트였다. 지훈 씨,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압박받는지 모를 거야. 그녀는 광고계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며 말하곤 했다. 김 부장님이 피터슨 건으로 나를 들들 볶고 있어. 예산 수정하는 말도 꺼내지 마. 수진의 직장인 하트웰 마케팅에 대해 말하자면 그곳은 일요일 오후 낮잠만큼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곳이다. 그녀는 외국 정부에 핵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지역 업체에 광고 지면을 판다.
그녀의 가장 큰 위기는 보통 주간 전단지에 피자 가게 광고를 세탁소 옆에 넣을지 결정하는 정도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마치 포춘 500대 기업의 캠페인을 운영하고 핸드백에 기밀 문서를 넣고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맙소사, 그녀는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졌다. 아내는 예전에는 침대에서 나올 때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하는 얼굴로 주름 없는 블라우스를 아무거나 걸치고 하루를 시작했다. 보수적이고 전문적이며 페인트 마르는 것을 보는 것만큼 지루했다. 그것이 12년간 수진의 근무복이었다. 하지만 8월경 어딘가에서 그녀는 옷이 몸을 천막처럼 덮는 대신 실제로 몸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치마는 짧아지고 블라우스는 타이트해지고 힐은 높아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욕실 거울 앞에서 1시간을 더 보내며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컨투어링, 하이라이팅, 그리고 신만이 아는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을 아마도 학위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로 바꾸고 있었다. 가을 신상이야. 내가 한마디 하자.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는 내 심장을 뛰게 했지만 이제는 속을 뒤집어 놓는 그 미소를 지으며 경리팀 제니가 이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줬어. 당신도 옷 좀 바꿔 입어봐. 자기야. 자기야. 그녀는 몇 년 동안 지훈 씨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다시 자기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좋은 신호였어야 했지. 안 그래? 그것은 독약에 부어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꿀 같은 것이었다. 휴대폰 상황이 정말 나를 눈치채게 했어야 했다. 내가 부정하는 타조처럼 멍청하게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말이다. 수지는 항상 휴대폰의 존재를 반쯤 잊고 사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침실에 충전기에 꽂아두고 몇 시간 동안 전화를 놓치고 일반적으로 비싼 문진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것은 기술적인 종양처럼 그녀의 손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중에 문자를 받고 실제로 확인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모든 표면의 화면을 위로 향하게 놓여 있다가 보호적으로 가슴에 껴안거나 아무도 우연히 화면을 볼 수 없는 핸드백 깊숙이 처박히게 되었다. 그리고 전화, 맙소사, 그 전화들. 그것들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TV쇼를 보기 위해 자리를 잡은 직후인 밤 9시경에 시작되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힐끗 보고 마치 국방부에서 긴급 통신을 받은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이거 부엌에서 받을게라며 자리를 떴다. 그러면 나는 벽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몇 년 동안 나에게는 들려주지 않았던 부드럽고 음악적인 목소리. 오래 통화 못해. 그녀가 속삭이면 나는 화면에서 깜박이는 리얼리티 쇼에 신경 쓰는 척하며 더 들으려고 애썼다. 아니 그 사람 바로 여기 있어. 알아. 내일. 같은 시간에. 누가 그렇게 늦게 전화하냐고 물으면 그녀는 능숙한 무심함으로 손을 저었다. 아, 그냥 엄마. 잠 못 드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 또는 여동생이 남편이랑 또 문제가 있나 봐. 또는 일 얘기야. 당신은 재미없을 거야. 그렇지. 마치 군대 같은 규율로 매일 밤 8시에 칼같이 잠자리에 드는 수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불면증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결혼 문제를 누구와도 의논하는 이 차라리 유리를 먹을. 여동생이 갑자기 연애 상담 전문가가 되어 언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결정타. 변명하는 대신 이혼 변호사를 불렀어야 했던 것은 내가 우리 수영장에 대해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6시쯤, 때로는 공사가 일찍 끝나면 더 일찍. 그 수영장은 절대적으로 완벽했다.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잡지 표지처럼 완벽했다. 화학약품 수치는 수영장 유지보수 박사 학위라도 있는 사람처럼 균형이 잡혀 있었다. 스키머 바스켓은 비어 있었고 데크 가구는 제대로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수영장 유지보수를 안다. 나는 5년 동안 그 수중시설을 관리해왔고 그건 일이다. 진짜 일. 염소 수치를 테스트하고 pH를 조절하고 스키머를 청소하고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벽을 솔질해야 한다. 제대로 하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리는 대공사다. 수지는 수영장을 싫어한다. 내가 말했었나? 반복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녀는 우리가 설치한 날부터 그 수영장에 대해 불평했다.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비싸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모든 게 너무했다. 그녀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우리 집 뒤뜰에서 자발적으로 수영을 한 적이 없다. 그녀는 수영장 유지보수를 마치 유해 폐기물 처리처럼 불평과 드라마틱한 한숨과 함께 취급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법처럼 몇 달 동안 매일 완벽했다. 수영장 관리업체 불렀어? 어느 날 저녁 내가 물었다.
우리 수영장이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한 완벽함을 이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수지는 휴대폰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뭐? 아니. 그냥 내가 더 신경 쓰고 있어. 당신은 항상 일 때문에 바쁘잖아. 내가 더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더 돕는다고. 그렇지. 수영장 약품을 만지는 이 믹서기에 손을 넣을 여자가 갑자기 수중 유지보수에 대한 열정을 키운 것이다. 거짓말은 눈보라 속 눈처럼 쌓이고 있었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서 그냥 가볍게 흩날리는 눈이라고 모른 척하는 바보였다. 그러다 시계처럼 규칙적이 된 야근 세션이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때로는 수요일에도 수지는 오후 4시경에 같은 기본 메시지로 문자를 보냈다. 예산회의가 길어지네. 저녁 기다리지 마. 또는 고객 프레젠테이션 수정해야 해. 8시까지 있을지도 몰라.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팀과 전략회의.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내가 모르는 걸 제외하고는. 수지는 12년 결혼 생활 동안 전략회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일은 사무실 휴게실에 일반 콜라를 둘지 다이어트 콜라를 둘지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전략적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삼류 마케팅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하며 녹초가 된 대신 스파에서 하루를 보낸 것처럼 보였다. 머리는 완벽하고 화장은 신선하고 옷은 12시간 동안 입고 있던 대신 방금 입은 것처럼 주름이 없었다. 회의는 어땠어? 내가 물었다. 고통을 자초하는 타입인가 보다. 알잖아. 그녀는 증거를 씻어내려는 듯 곧장 샤워실로 향하며 말했다. 똑같은 회사 잡소리지. 김 부장님은 김 부장님이고 피터슨 거는 까다롭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내가 주장하는 경력 위기를 요약한 방식이었다. 그녀의 삶을 잠식하고 일주일에 4번 밤늦게까지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바로 그 위기. 하지만 정말 나를 죽인 것은 이것이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 방식. 그냥 힐끗 보거나 산만한 끄덕임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쳐다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수지는 방 건너편에서 내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거나 저녁 식사 중에 힐끗 쳐다보거나 우리가 TV를 볼 때 마치 시험을 위해 암기하는 것처럼 내 얼굴을 연구하곤 했다. 그것이 완전히 멈췄다. 이제 내가 방에 들어가면 그녀의 눈은 내가 가구인 것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비싸고 익숙하지만 쳐다보기에 지겨운 가구.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녀는 휴대폰이나 TV 또는 우리 부엌 벽지의 매혹적인 패턴에 집중했다. 내 얼굴만 빼고 어디든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당신을 배경 소음처럼 취급하기 시작할 때 자기 집에서 얼마나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놀랍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밤은 10월 말 목요일이었다. 수지는 밤 9시 30분에 집에 돌아왔다. 또 다른 긴급 전략 회의를 주장하며 패션 잡지 페이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부엌을 휙 지나가며 내가 그녀의 늙은 삼촌인 양 내 이마에 키스하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야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 그녀가 내가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나는 옷을 벗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는 흥얼거리지 않았던 어떤 곡을 흥얼거리면서 회의 좋았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듣는 둥 마는 둥 말했다. 생산적이었어. 바로 그때 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알아차린 불쌍한 놈이 나라는 것을 알았다. 신호들은 미묘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배터리가 다 닳아가는 연기 감지기처럼 나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믿고 너무 순진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곧 대가를 치를 것이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과 차갑고 단단하며 이빨을 걷어차는 현실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그것은 암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단의 악성이라고 굵게 찍힌 검사 결과를 실제로 받는 것의 차이와 같다. 그 순간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모른 척하며 부정 속에서 살 수 있다. 글쎄, 내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고 진단은 최악이었다. 수진이 다른 누군가와 살림을 차렸다는 커져가는 확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내 안의 한 부분 세금을 내고 트럭 오일을 제때 가는 것을 기억하는 이성적인 성인 부부는 그냥 어른처럼 그녀와 대면하라고 계속 주장했다. 그녀를 앉혀놓고 내 걱정을 털어놓고 결혼 상담사들이 낮 시간 TV에서 항상 떠들어대는 그런 성숙한 대화를 하라고. 하지만 내 안의 다른 부분,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믿었다가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부분은 증거를 원했다.
이혼 법정에서 효력이 있고 수진이 나를 미친놈으로 몰아붙이지 못하게 할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사진 증거. 그래서 나는 자존심 있는 의심 많은 남편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다. 나는 회사를 땡땡이 치고 바람 피우는 아내를 현장에서 잡기로 결심했다. 계획은 간단했다. 내 경험상 그것은 기가 막히게 똑똑하거나 완전히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이었다. 나는 목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우리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커피숍으로 운전해서 수진의 차가 바디에스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 우리 집이 보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길가에 주차하고 역사상 가장 지루한 감시 작전이 되기를 바라며 자리를 잡을 것이다. 스포일러 경고, 지루하지 않았다. 목요일 아침은 교회 지옥의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수지는 6시 30분에 일어나 지난 몇 달 동안 20분에서 1시간 반으로 늘어난 정교한 미용 루틴을 거쳤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스포츠 섹션을 읽는 척하며 그녀가 지역 업체에 광고 지면을 파는 또 다른 날을 준비하는 대신 화보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 그녀가 잡지 화보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물었다. 알잖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녀는 핸드백을 잡고 복도 거울에서 15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피터슨 건이 까다로워서 김 부장님이 모든 게 완벽하길 원해. 그렇지. 몇 달 동안 문제를 일으켰지만 어쩐지 해결되지 않은 그 신비한 피터슨 건. 이 시점에서 나는 피터슨이 광고 역사상 가장 우유부단한 고객이거나 수진의 상상 속 산물이라고 꽤 확신했다. 잘해봐. 자기야. 나는 믿을만하게 들릴 만큼 가짜 열정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그녀는 내 뺨에 키스했다. 악수만큼이나 열정 없는 빠르고 산만한 입맞춤. 그리고 차고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차가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은 후 정확히 3분을 기다렸다가 열쇠를 잡고 내 SUV로 향했다. 커피숍은 바람 피우는 아내 잡기 작전 1단계 완벽했다. 길가를 향한 큰 창문이 있었고 괜찮은 와이파이, 그리고 잠재적으로 매우 긴 아침 동안 나를 깨어있게 할 만큼 진한 커피가 있었다. 나는 우리 동네로 이어지는 교차로를 볼 수 있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읽을 생각도 없는 신문과 함께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시켰다. 수진의 은색 혼다는 정확히 오전 8시 15분에 지나갔다. 정확한 시간에 그녀는 아마 평범한 사람처럼 직장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직한 하루의 노력을 기울여 광고 지면을 팔 준비를 하고 절대로 오후의 미래를 위해 집으로 몰래 돌아올 계획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오전 9시 30분. 바로 그 은색 혼다가 교차로를 다시 유유히 지나갔다.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느리게. 나는 그것이 우리 동네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위장이 작업화 속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2단계 시간이다. 나는 우리 동네 거리로 다시 운전해 갔지만 네 집 아래 거대한 떡갈나무 뒤에 주차했다. 그 나무는 우리 바티에스를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완벽한 엄폐를 제공했다. 우리 이웃인 핸더슨 부인은 동네 모든 사람의 일을 아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중요한 업무 통화를 하는 척하며 매처럼 우리 집을 지켜보았다. 정확히 오전 9시 40분. 절대로 수진의 혼다가 아닌 은색 SUV가 우리 집 바디에스로 들어섰다. 내 심장은 마치 콘크리트 포대를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간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거였다. 진실의 순간. 내 의심이 확인되거나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순간. 내 안의 한 부분은 여전히 내가 과민 반응한 것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할 거대한 오해이기를. 그 희망은 SUV 문이 열리는 순간 죽었다. 그곳에서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전형적인 쓰레기 같은 놈이 내렸다. 이 녀석은 제네릭 머저리 주간이라는 카탈로그에서 주문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헬스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소리치는 종류의 인공적으로 완벽한 몸매를 가졌다. 그의 셔츠는 너무 꽉 끼어서 마치 페인트로 칠한 것 같았고 실제 노동이 아니라 욕실 거울 셀카에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근육을 과시했다. 하지만 정말 나를 화나게 한 것은 이것이었다. 그는 마치 그곳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 현관으로 걸어갔다. 망설임도,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없었다. 그는 보안 코드를 눌렀다. 우리 보안 코드. 내가 수진의 생일이라서 선택했던 바로 그 코드.
마치 수백 번은 해본 것처럼. 그가 번호를 다 누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타났고 나는 12년 된 아내가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처럼 그 헬스 중독자 놈에게 팔을 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우리 현관에서 바로 키스했다.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잡고 하는 본격적인 영화배우 키스. 내 시야 가장자리가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집 안으로 사라졌다. 약 10분 동안 나는 전문 헤비급 복서에게 배를 맞은 것처럼 트럭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아내는 정말로 우리 집에서, 아마도 우리 침대에서, 단백질 파우더를 산 곳과 같은 곳에서 성격을 산 것처럼 보이는 근육질 멍청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오전 9시 52분. 그들은 뒷문으로 우리 데크로 나왔다. 수지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빨갛고 작고 비싸 보이는. 예산회의와 고객 프레젠테이션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아내가 아니라 주목받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입는 종류의 비키니. 그리고 미스터 원더풀. 그는 하루버리보다 비쌀 것 같은 수영복만 입고 있었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듯한 복근을 과시했다. 그는 몇 주 전 수영장 옆에서 봤던 것과 같은 비싼 외국산 와인병을 들고 있었고 마치 자신의 개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내 혈압을 위험 수위까지 치솟게 한 부분은 이것이었다. 그는 마치 소유한 것처럼 내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다. 내 수영장. 내가 저축하고 계획하고 땀 흘려 만든, 내가 일과 잠 사이에 몇 안 되는 조용한 순간에 수없이 주말을 보내며 유지하고 수없이 돈을 들여대우고 수없이 즐겼던 이 스테로이드로 강화된 예쁜 남자는 내 물속에서 마치 개인 올림픽 훈련 시설인 것처럼 수영을 하고 있었다. 수진이 그를 따라 들어갔고 나는 그들이 여름 캠프의 10대들처럼 첨벙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웃고 물장난치고 수중 키스를 위해 서로에게 다가갔다. 핸더슨 부인의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 위에 토하고 싶게 만드는 광경이었다. 최악인 것은 그들이 행복해 보였다는 것이다. 그냥 만족스럽거나 정욕에 찬 것이 아니라 수진과 내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활기차고 장난기 많고 어쩐지 더 젊어 보였다. 마치 이놈이 그녀의 성격 리모컨을 찾아 발길을 최대로 올린 것 같았다. 나는 1시간 더 거기에 앉아 그들이 내 뒤뜰을 개인적인 파라다이스로 바꾸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내 와인을 마시고 내 수건을 사용하고 내 의자에 누워 있었고 내 재산을 자신들의 개인 리조트처럼 취급했다. 어느 순간 근육질 놈이 전화를 받으러 나왔고 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강태민. 이제 그가 기억났다. 작년 수진의 회사 송년회에 있었던 피트니스 트레이너. 그는 저녁 내내 대화 속에서 근육을 과시하고 아내를 포함해 치마 입은 모든 것에게 추파를 던졌다. 나는 그를 무해하다고 근육만 많고 머리는 텅 빈 또 다른 헬스 중독자라고 치부했었다. 분명히 무해하다는 부분에 대해 내가 틀렸었다. 그들이 마침내 정오쯤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나는 멍한 상태로 트럭 시동을 걸고 현장으로 운전했다. 나는 남은 하루 동안 인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내 세상이 방금 불량 철거 폭약처럼 폭발하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다. 그날 밤 수지는 정확히 오후 6시에 집에 돌아왔다.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완전히 순진한 모습으로. 그녀는 내 이마에 키스하고 내 하루에 대해 묻고 마치 세기의 간통녀가 아니라 올해의 아내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저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은 어땠어? 그녀가 스토브 위에서 무언가를 저으며 물었다. 괜찮았어. 나는 그녀가 이 가정적인 연극을 하는 것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생산적인 회의였어? 아, 알잖아. 그녀는 무심한 손짓으로 말했다. 똑같은 피터슨 건 드라마지. 별로 흥미로운 건 없었어. 별로 흥미로운 건 없었다고? 내가 안전하게 직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 뒤뜰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살림놀이를 한 오후 말고는? 하지만 나는 이제 더 현명해졌다. 나는 적을 보았고 그는 강철복근과 금붕어의 뇌를 가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었고 내가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내 집에서 내 물건으로 자행되었다. 강태민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돈을 버는 동안 내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내 아내와 자면서 꿈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꿈이 곧 악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1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배운 것이 있다.
무언가를 제대로 허물고 싶다면 어디에 폭약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서두르고 계획을 건너뛰면 당신의 삶이었던 잔해더미 아래에 묻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구조를 연구하고 약점을 찾으면 당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의 건물 전체를 정확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 내 결혼 생활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나는 해모와 기도를 들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짓을 외과 수술처럼 할 것이다. 강태민이 내 수영장을 개인 워터파크처럼 취급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 날,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내 현장 반장인 데니는 내가 무슨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줄 알았다. 내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부터 식중독까지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현장에 빠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전쟁 준비였고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전 시간을 하이마트에서 보냈다. 중년 남성들이 삶이 무너지고 스파이 장비가 필요할 때 가는 곳인 모양이다. 보안 카메라 코너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은 운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 보였지만 감시 장비에 대해서는 TV에서 본 FBI 요원들보다 더 잘 알았다. 가정용 보안 카메라를 찾으시나요? 그가 물었다. 아마도 내가 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얼굴인지 궁금해하면서. 그럼 비슷한 거요. 내가 말했다. 작고 무선이고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의 눈이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반짝였다. 오, 손님. 방금 들어온 끝내주는 신제품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작은 녀석들은 USB 드라이브만 한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2시간 동안 4K 오디오 녹화가 가능해요. 완벽했다. 나는 그것들을 6개 샀고 신호가 내 재산 구석구석까지 닿도록 무선 공유기, 증폭기와 내가 수집할 증거를 저장할 2TB 외장 하드드라이브도 샀다. 총액은 1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내가 몇 달 동안 재미있는 일에 쓴 돈보다 많았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재미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후 내내 마치 정신 나간 부활절 토끼처럼 집안 곳곳에 새 장난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하나는 거실에 현관과 계단을 포착할 수 있는 액자 뒤에 숨겼다. 다른 하나는 부엌에 뒷문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커피 메이커 뒤에 집어넣었다. 안방에는 수진의 침실 협탁에 있는 평범한 디지털 시계처럼 보이는 것 안에 하나를 설치했지만 진짜 걸작들은 밖에 있었다. 나는 수영장 구역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하나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위장했고 다른 하나는 작년에 설치한 야외 스피커 시스템 안에 집어넣었다. 마지막 카메라는 차고에 설치해서 오가는 사람의 번호판과 얼굴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내가 끝마쳤을 때 내 집은 국정원보다 더 철저하게 도청되었고 감시 장비를 특별히 찾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모든 각도가 커버되었고 모든 입구가 감시되었으며 모든 가능한 증거가 고화질의 영광 속에서 녹화되었다. 하지만 하드웨어는 전투의 절반에 불과했다. 정말로 피해를 주는 것들, 이혼 법정에서 효력이 있고 수진이 내가 일군 모든 것의 절반을 가지고 떠나지 못하게 할 종류의 것들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최민주는 나에게 빚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받아낼 시간이었다. 민준과 나는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구조공학의 미묘한 점들을 배우고 있을 때 그는 형사사법을 전공했다. 졸업 후 그는 경찰서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사설탐정으로 전향하여 배우자 외도 사건과 기업 조사를 전문으로 했다. 그는 일을 잘했고 지독하게 신중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때로는 법과 정의가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수진이 또 늦게 일한다고 하는 그날 저녁 그에게 전화했다. 박지훈, 이 자식아? 그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젠장, 얼마 만이냐? 2년 됐나? 설마 보석금 필요해서 전화한 건 아니겠지. 더 심해, 내가 말했다. 사설 탐정이 필요한데 방법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바람 피우나. 빙고. 젠장 친구. 안 됐다. 어디서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우리는 시내 남쪽의 머피스 선술집에서 만났다. 술만 계속 사고 싸움만 일으키지 않으면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서민적인 술집. 민주는 대학 때와 똑같아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르고 절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눈을 가졌다. 그는 항상 사람을 잘 읽었고 그래서 포커를 칠 때 상대하기 지옥 같았고 바람 피우는 사람을 잡는 데는 완벽했다. 나는 맥주 몇 잔을 마시며 수영장 물결부터 신비한 강태민과 그의 주 2회 수영 세션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주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재킷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다. 그래서 놈의 이름을 알고 둘이 함께 있는 걸 봤다 이거지? 내가 끝냈을 때 그가 말했다. 좋은 시작이야. 하지만 법정에서 네가 필요로 할 것에는 충분하지 않아. 요즘 판사들은 문서, 사진, 비디오, 금융기록, 통신기록, 모든 걸 원해. 그게 네가 필요한 이유야. 당연하지. 그는 맥주를 비우고 한 잔 더 주문했다. 내 생각은 이래. 집은 도청해놨으니 똑똑한 거야. 하지만 그들이 네 수영장에서 살림 차리는 영상 이상의 것이 필요해. 우리는 패턴을 확립하고 불륜을 시간에 따라 기록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해. 돈의 흐름? 생각해봐. 지훈아. 이 녀석은 그냥 운동하러 네 수영장을 쓰는 게 아니야. 네 아내가 그놈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쓰고 있을 거라고 장담해. 저녁, 선물, 어쩌면 여행까지. 호텔은 돈이 들고 고급 레스토랑도 돈이 들어. 그리고 그녀가 이 개인 트레이너 놈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아마 내 돈을 쓰고 있을 거야. 그것은 배에 펀치를 맞은 것 같았다. 나는 감정적인 배신에 너무 집중해서 재정적인 각도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민준이 옳았다. 수지는 우리의 공동 계좌, 신용카드, 저축에 접근할 수 있었다. 내가 아는 한 나는 몇 달 동안 내 자신의 굴욕에 자금을 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봐야 해. 민준이 계속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갤러리.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모든 좋은 것들. 우리는 은행 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이 관계에 돈을 쓴 패턴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 필요해. 법을 한 15개쯤 어기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하지?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리 좋은 미소는 아니었다. 법적 기술적인 문제는 내가 걱정할게. 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나에게 접근 권한을 주는 데만 집중해.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군사 전략가들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강태민에 대한 금융조사와 배경조사를 담당하고 나는 비디오 증거를 수집하고 수진의 휴대폰에 접근할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매주 만나 노트를 비교하고 발견한 것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민준이 말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준비해야 해. 때로는 증거가 의심보다 더 나쁘고 때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에 놀라게 돼. 더 나쁘다고? 다른 놈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네가 모르는 돈일 수도 있고 이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수도 있어.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던 결혼이 완전히 가짜였던 경우도 봤어. 그냥 뭐든지 준비해둬. 알았지? 그날 밤 나는 수진 옆에 누워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밝혀낼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아마도 오후 수영장 파티에서 근육질 남자친구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다. 남편이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카메라는 녹화 중이었다. 조사는 진행 중이었고 디지털 공간 어딘가에서 내 결혼을 파괴할 증거가 픽셀 단위로 쌓이고 있었다. 수지는 몇 달 동안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바쁘게 일하느라 자기 뒤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멍청한 서민건설 노동자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편안해졌고 허술해졌으며 들키지 않고 두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다. 그녀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나는 형사사법학이나 시내에 화려한 사무실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는 방법을 알았다. 나는 타임라인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정하고 압박 속에서 복잡한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았다.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빈 공간과 후회만 남도록 완전히 허무는 방법을 알았다. 1단계는 완료되었다. 감시망은 작동 중이었다. 민주는 사건을 맡았다. 그리고 내 바람 피우는 아내는 그녀의 완벽한 작은 불륜이 그녀가 저지른 가장 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왔다. 그녀가 매일 내 얼굴에 미소 지으며 거짓말하는 동안 그녀의 세계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건설 노동자들은 물건을 짓는 방법을 알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철거하는 방법도 안다. 그리고 수진의 거짓말의 집은 지진지대의 폐건물보다 더 심하게 무너질 참이었다. 유일한 질문은 그녀가 완벽하게 조각된 머리 위로 지붕이 무너지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는 말이 있다. 글쎄,
그 말을 만든 사람은 바람 피우는 아내와 그녀의 근육질 애인이 뒤뜰을 빌어먹을 사랑의 보금자리로 바꾸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게 분명하다. 때로는 복수는 뜨겁고 미끈거리며 성인 남자가 자신의 인생 선택에 의문을 품게 할 만큼 충분한 양서류의 지원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감시작전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나는 이 나라 어느 이혼 법정에서든 수진과 강태민을 묻어버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민주는 군사적 정밀함으로 그들의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수영장 파티를 기록하며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타임스탬프, 사진, 비디오 영상, 심지어 포르노 감독도 얼굴을 붉힐 만한 그들의 침실 대화, 오디오 녹음까지 있었다. 하지만 증거라는 것이 그렇다. 변호사와 판사에게는 훌륭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산채로 갉아먹는 불타는 분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일 밤 나는 바람 피우는 아내 옆에 누워 그녀가 캡틴 프로틴 파우더와의 다음 수중 레슬링 시합을 환상에 그리며 가짜 잠을 자는 소리를 들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녀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그녀가 출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내 뒤뜰에서 또 다른 오후의 간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는 증거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나는 만족이 필요했다. 강태민의 완벽한 작은 환상이 악몽으로 변할 때 그의 얼굴 표정을 봐야 했다. 나는 그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야 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결과가 이빨과 아주 나쁜 태도를 동반한다는 것을. 그때 내 조카 타일러와 그의 5학년 과학 프로젝트 덕분에 영감이 떠올랐다. 타일러는 지난 한 달 동안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키우며 작은 검은 점들이 그의 침실에 있는 큰 수족관에서 제대로 된 개구리로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엄마이자 내 여동생인 제니는 몇 주 동안 냄새와 소음에 대해 불평하며 그녀가 실수로 전체 생태계를 변기에 흘려보내기 전에 누군가 그것들을 가져가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자원했다. 삼촌, 진짜 이거 원해요? 타일러가 우리가 수족관을 내 트럭에 싣는 동안 물었다. 좀 징그럽고 밤에 이상한 찍찍 소리를 내요. 걱정 마 꼬마야. 내가 얘들한테 딱 맞는 연못을 알고 있거든. 물론 나에게는 연못이 없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었다. 양서류의 낙원이 될 가열되고 염소 처리된 수영장. 계획은 그 단순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었다. 나는 목요일 아침 수진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강태민이 정기적으로 예정된 수영장 섹스 세션을 위해 도착하기 전에 나의 살아있는 깜짝 선물을 설치할 것이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포착할 것이고 나는 마침내 그 예쁜 남자가 그의 완벽한 세계가 조금 덜 완벽해졌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타일러의 컬렉션을 보충하기 위해 3군데의 다른 펫샵에 갔다. 각 점원에게 나는 큰 야외 연못을 만들고 있으며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에 충분한 개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쇼핑을 마쳤을 때 나는 황소개구리 올챙이로 가득 찬 2개의 거대한 수족관, 저녁 접시만 한 성체 황소개구리 6마리, 그리고 마지막 펫샵 주인이 대부분의 고객에게 너무 공격적이라며 거의 공짜로 준 약 50마리의 작은 개구리를 가지고 있었다. 완벽했다. 공격적인 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었다. 목요일 아침은 교회 지옥의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흘러갔다. 수지는 정교한 미용 루틴을 거치고 피터슨 건으로 또 다른 힘든 하루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케팅 사무실 대신 화보 촬영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차를 몰고 출근했다. 나는 그녀에게 평소처럼 10분의 시간을 준 다음 양서류 군대를 트럭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깜짝 선물을 설치하는 데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성체 황소개구리들은 월요일 아침에 건설 노동자들만큼이나 비협조적이었고 올챙이들은 내가 넣는 모든 용기에서 탈출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모든 무리를 내 수영장으로 옮겼다. 마치 개구리 천국을 막 발견한 것처럼 헤엄치고 있었다. 큰 황소개구리들은 즉시 얕은 쪽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삼았고 작은 것들은 작은 녹색 잠수함처럼 깊은 쪽으로 퍼져나갔다. 올챙이들은 따우추도시, 수정처럼 맑은 물을 잘못된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나올 법한 꿈틀거리는 수중 생명체 덩어리로 바꾸었다. 나는 수영장 덮개를 반쯤 덮어 멀리서 보면 정상적으로 보일 만큼의 열린 물만 남겨두고 길 아래 트럭에 앉아 쇼를 기다렸다. 강태민의 은색 SUV는 정확히 오전 9시 40분에 내 바디에스로 들어섰다. 정확한 시간에 나는 그가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현관으로 뽐내며 걸어가 세상을 손에 쥔 사람의 자신감으로 보안 코드를 누르고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15분 후 그들은 데크로 나왔고 나는 그들이 꽤 그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수지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또 다른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이번에는 검은색이었고 아마도 내 월간 트럭 할부금보다 비쌀 것이다. 그리고 강태민은 그의 인공적으로 완벽한 몸에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보이는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비싼 와인병을 들고 말하면서 극적으로 손짓을 했다. 아마도 수진에게 헬스장에서의 최근 정복기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될 계획에 대한 허풍을 떨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그녀 인생의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었던 시절에 나를 위해 예약되었던 그 음악적인 웃음소리로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에 수영장 옆 파라다이스를 차렸다. 의자에 수건을 깔고 와인잔을 제대로 배열했다. 강태민은 수진 앞에서 과시하고 있었다. 짝짓기철의 공작처럼 근육을 과시하고 포즈를 취하며 그의 개인적인 공연이 곧 매우 예상치 못한 관객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강태민은 수영장 가장자리로 걸어가 멋지게 덮개를 걷어내고 물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비명은 그가 물 위로 나왔을 때 내가 양서류 2주 서비스에 쓴 모든 돈의 가치가 있었다. 상상해보라. 남성적 건강미의 정점이라고 하는 성인 남자가 가슴에 황소개구리 3마리가 달라붙고 등에 올챙이 씹여 마리가 붙은 채로 감전된 것처럼 물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그의 얼굴 표정은 순수한 공포였다. 마치 내 수영장이 사실은 개구리가 들끓는 지옥의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이라는 것을 막 발견한 것 같았다. 그는 사다리로 헤엄쳐 가려고 했지만 팔을 저을 때마다 더 많은 개구리와 마주쳤고 새로운 만남은 그를 새로운 히스테리로 몰아넣었다. 큰 황소개구리들은 그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가 익사 직전에 남자처럼 허우적거리는 동안 수영장 주위를 따라다니며 격려의 울음소리를 냈다. 수진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완전한 굴욕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연인이 양서류 악몽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우려고 하면서 이것이 그녀가 목요일 오후를 보낼 계획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태민은 마침내 사다리에 도착했지만 그의 화려한 퇴장은 수영장 데크에 자리 잡은 특히 큰 황소개구리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망쳐졌다. 그는 세게 넘어졌고 완벽하게 조각된 엉덩이로 착지하는 동안 개구리들의 합창이 그의 굴욕을 축하했다. 가장 좋은 부분은 그가 벌거벗었다는 것이다. 패닉 상태에서 어딘가에서 그는 비싼 수영복을 내 개구리가 들끓는 수영장의 탁한 깊은 곳에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털없고 겁에 질린 개코 원숭이처럼 내 데크를 기어다니며 자신의 영역을 차지한 양서류 군대를 피하면서 자신을 가리려고 애썼다. 수지는 도우려고 했다. 개구리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에게 수건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그런 완전한 혼돈 앞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내 얼굴에 거짓말을 해온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는 식료품점에서 아이의 떼쓰기를 다루는 교회 엄마처럼 보였다. 그들이 수영장 구역을 정리하는데 20분이 걸렸다. 강태민은 수건에 쌓여 집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고 수지는 그들의 소지품을 챙기고 상황에서 약간의 존엄성이라도 구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그의 수영복을 끝내 찾지 못했다. 즉 그는 아내의 비치, 타월과 산산조각 난 자존심의 남은 부분만 걸치고 탈출해야 했다. 길 아래 트럭에서 나는 그들의 굴욕의 모든 영광스러운 순간을 녹화했다.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때로는 우주가 간통에 대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면서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막이었다. 1단계는 창피를 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완벽한 작은 불륜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그들이 믿는 것만큼 영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진짜 재미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진과 강태민은 내 집에서 내 물건으로 내 시간에 그들의 작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바로 코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릴 만큼 멍청하지 않은 바보처럼 나를 취급했다. 이제 그들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개구리 몇 마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다음에 무엇이 올지 전혀 몰랐다. 결국 건설 노동자들은 물건을 짓고 허무는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도 안다. 2단계는 전설이 될 것이다. 개구리가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유머 감각이 전혀 없고 심각한 태도 문제를 가진 그들의 더 크고 비늘이 있는 사촌들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보라. 개구리 사건은 아름다운 워밍업이었지만 내가 바라던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었다. 물론 강태민은 어린 소녀처럼 비명을 질렀고 그의 디자이너 수영복을 양서류 지옥의 탁한 깊은 곳에 잃어버렸지만 그 자식은 다음 화요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왔다. 분명히 황소개구리 떼에게 성폭행당하는 것은 그를 내 아내와 내 수영장에서 멀어지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쉬운 방법으로는 배우지 않는다. 나는 주말 동안 확전에 대해 생각했다. 건설 현장에서 부드러운 자극이 효과가 없을 때 더 큰 도구를 꺼낸다. 표준 망치가 못을 박지 못할 때 해머로 업그레이드한다. 개구리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때 파충류를 부른다. 민주는 내가 머피스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2단계를 설명했을 때 내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다. 잠깐만, 정리 좀 해보자. 그가 마치 내가 방금 서커스단에 입단하겠다고 발표한 사람을 보듯 나를 보며 말했다. 네 수영장에 뱀을 넣겠다고? 그냥 뱀이 아니야. 내가 정정했다. 뱀, 자라. 그리고 어쩌면 작은 악어. 만약 내가 실제로 아무도 죽이지 않을 놈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여기서 심리전을 하려는 거지 1급 살인을 하려는 게 아니야. 지훈아, 그건 미친 짓이야.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떡해? 만약 이놈들 중 하나가 실제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그러면 아마 그들은 내 수영장을 개인적인 사랑의 보금자리로 사용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겠지. 나는 맥주를 비우며 말했다. 게다가 나는 독사나 다자란 악어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캡틴 프로틴 파우더가 그의 인생 선택에 의문을 품게 할 만큼의 파충류 지원군이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쨌든 수첩을 꺼냈다. 좋아. 내가 이 완전히 미친 계획에서 너를 말릴 수 없다고 가정하고. 네 타임라인은 뭐야? 목요일 아침, 지난주와 같은 루틴. 개구리 대신 우리 강태민 군이 좀 덜 귀엽고 훨씬 더 잘 무는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개구리에서 파충류로 확전하는 문제점은 건설 노동자가 왜 긴급하게 독 없는 뱀과 새끼 악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을 공급업체를 찾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색 애완동물 거래는 한국에서도 활발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안다면 최소한의 서류 작업과 최대한의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으로 거의 모든 것을 문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었다. 나는 파충류 세계라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수상해 보이는 펫샵에서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50마일 이내에 두고 싶지 않은 동물들을 전문으로 했다. 주인인 뱀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는 모든 면에서 그 별명에 걸맞았는데 내가 연못 생태계 프로젝트를 설명했을 때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다양한 종류를 원하세요? 아니면 특정 종을 원하세요? 그가 자연 다큐멘터리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창고를 안내하며 물었다. 다양하게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들로요. 무서운 게 필요하지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딱 맞는 게 있죠. 뱀 사장이 말했다. 마치 미니어처 공룡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찬 큰 수조 앞에서 멈춰서서 자라. 성질은 지옥 같고 무섭기는 젠장 같지만 정말로 애쓰지 않는 한 아무도 다치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놈들은 그가 다른 수조를 가리키며 말했다. 콘스네이크. 완전히 무해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악몽을 줄 만큼 위험해 보이죠. 완벽했다. 나는 선사시대 늪에서 막 건져 올린 것처럼 보이는 자라 3마리와 아름답고 무섭고 완전히 독이 없는 콘스네이크 6마리를 샀다. 그랜드 피날레를 위해 뱀사장은 그의 자랑이자 기쁨인 이피트짜리 새끼 카이만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그놈이 새끼 고양이처럼 온순하지만 성인 남자들도 오줌을 지리게 할 만큼 무섭다고 장담했다. 이놈이 진짜로 아무도 안 먹는 거 확실해요? 내가 물었다. 작은 선사시대. 괴물이 마치 미니어처 잠수함처럼 수조에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뇨, 그냥 악이에요. 최악의 경우 쓰다듬으려고 하면 한번 세게 물 정도죠. 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셰프의 키스죠, 친구. 셰프의 키스. 나는 수요일 밤 수진이 피터슨 건으로 또 스트레스성 두통을 앓는다며 잠자리에 든 후 파충류 군대를 트럭에 실었다. 뱀들은 뒤쪽에 안전한 용기에 넣었다. 자라들은 자신들만의 휴대용 서식지를 얻었고 새끼 카이만은 태도가 거의 담기지 않는 작은 수족관에 담겨 조수석에 탔다. 이번 계획은 더 복잡했다. 나는 그냥 모든 것을 수영장에 쏟아붓고 최선을 바라기만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동물 학대일 것이다. 그리고 수진과 강태민이 나에게 겪게 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색 애완동물 사업에서 생계를 꾸리려는 무고한 파충류들에게 그것을 풀 생각은 없었다. 대신 나는 민준이 전략적 배치 구역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영장 주변에 설치했다. 자라들은 얕은 쪽을 순찰할 것이고 뱀들은 사다리와 다이빙보드 근처에 위치할 것이며 새끼 카이마는 미니어처 호수 괴물처럼 깊은 곳에 떠있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목요일 아침은 시계처럼 흘러갔다. 수지는 미용 루틴을 거치고 업무 스트레스와 까다로운 고객에 대해 평소처럼 떠들고 간통녀 월간 화보 촬영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차를 몰고 출근했다. 나는 그녀에게 표준 10분의 시간을 준 다음 파충류 부대를 싣고 집으로 향했다. 2단계를 설치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다. 자라들은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아마도 세상에 화가 나서 어디로 가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콘스네이크들은 더 까다로웠다. 그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계속 탈출하려고 했다. 분명히 자신들이 내 복수 드라마의 조연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끼 카이마는 쇼의 진짜 스타였다. 나는 그를 깊은 곳에 풀어놓았고 그가 작은 잠수함처럼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표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극적인 등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전 9시 30분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수영장 덮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트럭에 앉아 메인 이벤트를 기다렸다. 강태민의 SUV는 정시에 도착했고 나는 그가 곧 심각한 현실 점검을 받게 될 것과 같은 거만한 자신감으로 현관으로 뽐내며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내와의 평소의 수영전 의식을 위해 안으로 사라졌다. 아마도 개구리 사건은 이상한 우연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유명한 마지막 말이다. 그들은 20분 후 데크로 나왔다. 수지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또 다른 비키니를 입고 있었고 강태민은 피트니스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번에 유난히 남자다운 척했다. 아마도 개구리 몇 마리가 그의 남성적 자격 증명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걱정 마, 자기. 그들이 수영장 옆 파라다이스를 차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아마 그냥 계절적인 현상이었을 거야. 개구리들이 이동하거나 뭐 그런 거. 오늘은 완벽할 거야.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걸어가 멋지게 덮개를 걷어내고 물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었다. 다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배우지 않는다. 강태민이 자라 옆에서 수면 위로 나왔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비명은 개구리 사건을 교회 합창단처럼 들리게 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가 사다리로 헤엄쳐 가려고 했을 때 일어났다. 그리고 수영 시간이 자신들의 시간이라고 결정한 듯한 6마리의 콘스네이크와 마주쳤을 때 나는 성인 남자가 물속에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강태민은 거북이를 피하면서 동시에 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애쓰는 하이브리드 자유형 패닉 스트로크를 하고 있었고 수지는 데크에서 격려를 외쳤다. 하지만 압권은 그가 마침내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리고 새끼 카이만이 화려한 등장을 결심했을 때 한순간 강태민은 안전지대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다음 순간 그는 최악의 악몽에서 기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미니어처, 공룡의 선사시대 눈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낸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원초적 공포였다. 초기 인류가 처음으로 검치오를 만났을 때 냈을 법한 소리. 그는 대포에서 발사된 것처럼 수영장에서 튀어나와 데크에 세게 착지했고 즉시 거북이가 슬로우 모션 포식자처럼 그를 따라오는 동안 손과 무릎으로 집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수지는 완전한 패닉 상태였다. 그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연인을 도우면서 오후에 파라다이스를 점령한 파충류 군대를 피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동물관리센터에 전화하겠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강태민은 완전한 신경쇠약에 걸린 것처럼 보여 응답할 겨를이 없었다. 가장 좋은 부분은 그가 일어서려고 하다가 젖은 데크에서 미끄러져 화단으로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는 콘스네이크가 머리 옆을 스르르 지나가는 동안 감전된 것처럼 경련하며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지역을 정리하는 데 45분이 걸렸다. 강태민은 수건에 쌓여 천둥 속 치와와처럼 떨고 있었고 수지는 이것을 믿어줄 누군가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트럭에서 나는 그들의 파충류 악몽의 매 순간을 녹화했다. 자신들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때로는 카르마가 비늘과 태도 문제를 동반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2단계는 완료되었고 강태민은 공식적으로 내 수영장이 그가 생각했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복수와 어리석음 사이에는 가는 선이 있고 분명히 나는 술 취한 대학생이 동아리 파티에서 춤추는 것처럼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파충류 사건은 장관이었다. 강태민이 공포영화 희생자처럼 비명을 지르는 동안 새끼 카이만이 그의 인공적으로 강화된 남은 인생 동안 기억할 악몽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지독하게 무모했다. 민주는 금요일 아침 나에게 전화했을 때 그것을 명확히 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누군가가 비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건설 현장 소장이 낼 법한 간신히 통제된 공황 상태를 담고 있었다. 지훈아,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그가 인사도 생략하고 말했다. 뱀, 빌어먹을 악어? 치명적인 파충류로 가중 폭행죄로 감옥에 가고 싶어? 악어가 아니라 카이만이야. 내가 정정했다. 아마도 그가 내가 집중하길 바랐던 요점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악이야. 뱀 사장이 무해하다고 했어. 뱀 사장, 맙소사. 지훈아, 너 뱀 사장이라는 놈한테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거야. 그건 마치 도박사한테 재무설계 팁을 얻는 것과 같아. 그에게도 일리가 있었다. 이색 애완동물 딜러에게 도덕적 나침반을 교정받고 선사시대 동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법적 전략일 때 실제 법학 학위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능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 상담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윤태섭 판사님이 떠올랐다. 윤 판사님은 내가 건설 사업을 1인 사업체에서 합법적인 회사처럼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애쓸 때 나의 멘토였다. 우리는 약 8년 전 상공회의소를 통해 만났다. 내가 첫 주요 상업 프로젝트에 입찰하면서 정부 계약의 법적 지뢰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몰랐을 때였다. 윤 판사님은 나를 돌봐주셨다. 적절한 사업 관행과 손에 조질 쥐고 매우 비싼 변호사가 당신의 무지가 범죄 의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려 애쓰는 연방법원에 당신을 서게 하는 종류의 지름길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다. 그는 2년 전에 판사직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변호사 일을 했고 가끔 법률 시스템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바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셨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때로는 법과 정의가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며 좋은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얻기 위해 규칙을 구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나는 토요일 아침 수진이 또 다른 신비한 고객 미팅을 위해 떠난 후 그에게 전화했다. 아마도 강태민과 그가 최근의 수중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치료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박지훈 소장. 그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당신이 죄를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고백하고 싶게 만드는 사법적 권위를 담고 있었다. 풍문으로 들으니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 우리 같은 작은 동네의 풍문은 고속정보 초고속도로에 더 가까웠고 내 가정사가 군 변호사의 절반과 여전히 포커를 치는 은퇴한 판사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 놀랍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내가 말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저는 상황이 아마도 마땅히 받아야 할 성숙함과 우아함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판사님은 껄껄 웃었다. 어쩐지 동정적이면서도 약간 불길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오늘 오후에 집으로 오지. 그러나 전화통화보다는 위스키에 더 어울리는 대화를 해야 할 것 같군. 윤 판사님의 집은 30년 동안 인간 본성의 최악을 들으면서도 어떻게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한 은퇴한 판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과시하지 않으면서 우아했고 답답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이었으며 성공에 대해 소리치기보다는 속삭이는 종류의 비싼 가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문에서 내 직원들 대부분이 살아온 것보다 오래 숙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스키 2잔을 들고 나를 맞았고 우리는 아마도 내 트럭보다 비쌀 것 같은 그의 서재에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변호사들이 그와 같은 방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청구하는지 이해하게 만드는 편안한 권위로 자리를 잡으며 자네 아내와 그녀가 자네를 고문하기로 결정한 그 불쌍한 놈에 대해 말해보게. 나는 수영장 물결부터 숨겨진 카메라, 최근의 수중 생물학적 전쟁 실험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윤 판사님은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내 복수 캠페인의 더 창의적인 측면에 이르렀을 때 눈썹을 치켜들었다. 내가 끝냈을 때 그는 잠시 동안 조용했다. 마치 우주의 비밀 또는 적어도 뱀이 적절한 법적 도구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을 다루는 데 대한 어떤 지침이라도 담고 있을 것처럼 자신의 위스키를 쳐다보았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자네는 확실히 군사 전략가를 감동시키고 형사 변호사를 공포에 떨게 할 방법으로 이 상황을 악화시켰군.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것은 전적으로
자네가 무엇을 성취하려는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네의 자유를 얼마나 걸 용의가 있는지에 달려있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수많은 피고인들에게 증언을 제고하도록 설득했을 법한 시선으로 나를 응시했다. 지훈아, 질문 하나 하겠네.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게. 자네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이 저에게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건 대답이 아니야. 그건 감정이지. 무엇을 원하는가? 결혼 생활을 되찾고 싶은가? 재정적으로 온전하게 남는 이혼을 원하는가? 복수를 원하는가? 정의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그것들은 네 가지 매우 다른 목표이고 네 가지 매우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네. 나는 위스키가 목구멍을 태우고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고, 윤 판사님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인생의 최악의 결정을 헤쳐나가는 것을 들어온 사람의 무한한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그녀가 지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마침내 말했다.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릴 만큼 멍청하다고 나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근육질 놈이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존엄성과 자산을 온전하게 지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윤 판사님은 내가 특히 어려운 법적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막 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들은 합리적인 목표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야. 하지만 자네가 사용해온 방법들은 자네를 감옥에 보내고 자네가 지키려는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아마도 이주의 모든 동물 권리 단체에 의해 고소당하게 할 걸세.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시나요? 인내, 계획, 그리고 개인적인 만족보다는 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전략. 그는 우리 잔을 다시 채우고 의자에 기댔다. 지훈아, 자네는 간통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모르는 재정 자원도 있고 기습의 요소도 있지. 제대로만 하면 강한 패야. 하지만 자네는 모든 것을 빨간색의 걸어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술 취한 도박꾼처럼 그걸 쓰고 있어. 다시 건설업자처럼 생각해야 해. 자네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중을 견디는 벽은 무엇인가? 타임라인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다음 2시간 동안 윤 판사님은 그가 전략적 이혼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과 감정적 어리석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부터 법적 전쟁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받는 것과 같았다. 카메라는 좋아. 그가 가죽 장정 저널에 메모하며 말했다. 민준이 하고 있는 금융조사는 훌륭해. 하지만 동물 사건들은 즉시 멈춰야 해. 자네는 법정에서 그들이 자네에게 사용할 탄약을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판사들은 아내의 애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라도 이색 애완동물로 아내의 애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남편들을 좋게 보지 않아. 특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 법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야. 지훈아, 그것은 자네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무엇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지. 그는 우리 주의 이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다. 유책 이혼과 무책 이혼의 차이, 그리고 간통 증거가 자산을 보호하고 유리한 합의를 확보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았다. 프랑스어로 저녁을 주문하는 대신 나는 법률 용어로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핵심은 윤 판사님이 말했다. 문서화, 인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자네가 뒤뜰에서 동물 공격을 연출해온 미친 남편이 아니라 동정받는 희생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네. 그러니 더 이상 파충류는 없다고? 더 이상 파충류도 개구리도 위협적이거나 위험하거나 범죄적으로 어리석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 그는 다시 그 사법적 시선으로 나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경계 내에서 창의적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시죠? 윤 판사님이 미소 지었다. 상대 변호사들을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을 법한 미소였다. 내 말은 어떤 법도 어기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지문을 남기지 않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 자네 아내의 남자친구가 법정에서 자네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수 있는 어떤 동물도 개입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말해두지.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이네. 그리고 때로는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기 위해 잠시 멈췄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나는 그날 오후 윤 판사님의 집을 떠났다.
법적 지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야생동물을 포함하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그것은 이전의 접근 방식보다 더 미묘하고 더 인내심 있고 내가 실제로 원했던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무한히 높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법과 정의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 비록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라도 수진과 강태민은 결과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들키지만 않으면 자신들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들키는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이색 동물을 동원한 정교한 계획이나 세심하게 조율된 심리전이 아니다. 때로는 그냥 정확한 순간에 나타나 누군가의 완벽한 작은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다. 윤태섭 판사님은 전략과 인내에 대해 옳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글쎄, 강태민이 몇 가지 결과를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파충류 모험 이후 2주가 지났고 수지는 다시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신비한 수영장 사건은 멈췄다. 삶은 그녀가 아마도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돌아왔고 캡틴 프로틴 파우더와의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세션은 평소의 시계 같은 정밀함으로 재개되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내가 그 2주 동안 감시 설정을 완벽하게 하고 민준이 직접적인 접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을 계획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동물도 정교한 계획도 없이 최대의 심리적 피해를 입히기 위해 정확한 순간에 좋은 구식 대면을 하는 것뿐이다. 목요일 아침은 우리 교회 연속극의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흘러갔다. 수지는 군사적 정밀함으로 미용 루틴을 거치고 업무 스트레스와 까다로운 고객에 대해 평소처럼 떠들고 피자 가게와 세탁소의 광고 지면을 파는 마케팅 사무실이 아니라 잡지 화보 촬영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차를 몰고 출근했다. 나도 평소의 루틴을 따랐다. 그녀보다 10분 뒤에 떠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우리 집을 감시할 수 있는 길 아래에 주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멀리서 증거를 녹화하는 대신 다른 계획이 있었다. 오전 9시 30분 나는 강태민의 은색 SUV가 마치 소유한 것처럼 내 바디에스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거만한 자식은 더 이상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다. 2주 동안 양서류 공격이 없었던 것이 분명히 그에게 해안이 영구적으로 안전하고 그의 오후 파라다이스가 방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시켰다. 나는 그들이 루틴에 정착하기 전에 20분의 시간을 주었다. 20분 동안 그들이 옷을 벗고 수영장 옆 사랑의 보금자리를 차리고 훔친 안식처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도록 20분 동안 그들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남편들이 때때로 일찍 집에 온다는 것을 잊도록 그런 다음 나는 내 트럭을 바로 내 바디에로 몰아 강태민이 놓칠 수 없는 곳에 주차했다. 계획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었다. 나는 전날 밤 타일러의 황소개구리 올챙이 3배치로 수영장을 준비했다. 진짜 문제를 일으킬 만큼은 아니지만 1단계에서 그렇게 잘 먹혔던 그 미끈거리고 불안한 느낌을 만들 만큼은 그런 다음 나는 공구 창고 옆 그림자의 자리를 잡았다. 정확한 순간까지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다. 내 은신처에서 나는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수지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또 다른 비키니를 입고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흰색이었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간 자동차 할부금보다 비쌀 것이다. 반면 강태민은 짝짓기철의 공작처럼 인공적으로 완벽한 몸매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좋은 유리잔, 우리가 결혼 선물로 받았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던 바로 그 잔의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분명히 간통은 수진의 책에서는 특별한 날에 해당했다. 강태민은 완전한 공연 모드였다. 헬스장에서의 최근 정복기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될 계획에 대한 아마도 조작된 이야기로 아내를 즐겁게 하면서 근육을 과시하고 포즈를 취했다. 그가 무슨 헛소리를 팔든 수지는 그들이 개인적인 사랑의 호텔로 사용하는 집값을 지불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의 열정으로 그것을 사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뭘 좋아하는지 알아? 강태민이 수영장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우리만의 개인 리조트 같아. 군중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냥 파라다이스에 우리 둘만. 우리만의 개인 리조트라고? 내 돈으로 짓고 내 노동으로 유지하고 내가 주택담보대출금을 계속 갚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내 아내의 남자친구가 즐기는 그때 나는 내 등장을 할 시간이라고 결정했다. 나는 강태민이 물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 표정은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그에게 겪게 한 모든 파충류, 유발 악몽의 가치가 있었다. 내 수영장 즐기고 있나, 강태민? 내 목소리가 마침내 모든 카드를 쥐게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침착한 권위로 데크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그는 물가에서 얼어붙었다. 갑자기 헤드라이트에 걸린 사슴처럼 보였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와인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완벽한 작은 비밀이 방금 바보처럼 취급해온 남편에 의해 활짝 열렸다는 것을 깨닫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 씨, 그녀가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지금 당신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나는 강태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내 수영장이 자기 개인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당신 남자친구랑 얘기하는 중이야. 강태민은 비싼 수영복을 입고 거기 서 있었다. 그의 인공적으로 태닝한 몸은 선크림과 오만함으로 번쩍였다. 그가 따르던 픽업 아티스트 매뉴얼에는 분명히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이봐 친구, 그가 말했다. 누군가에게 프롬에 가자고 묻는 10대처럼 목소리가 갈라지는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쓰면서 이거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야, 정말로.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열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수영장에서 내 아내와 함께 수영하고 내 수건을 쓰고 내 와인을 마시려는 것처럼 보이거든. 하지만 헤이, 어쩌면 내가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가 내가 이 대화를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수지는 내 뒤에서 필사적으로 손짓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에게 도망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자발적으로 폭발하라고 신호를 보내려는 듯했다. 이 재앙을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지만 강태민은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내가 그의 굴욕을 고화질 비디오로 기록하는 동안 그의 우스꽝스러운 수영복을 입고 서 있었다. 아마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것이다. 어서 물에 들어가, 강태민. 내가 제안했다. 여전히 녹화 중인 휴대폰으로 수영장을 가리키며 오후 수영을 방해하게 해서 미안하네. 물이 당신의 필요에 딱 맞을 거라고 확신해. 그는 수영장을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이전의 수중 서프라이즈와의 만남을 기억하며 그리고 나는 그의 인공적으로 완벽한 얼굴에서 내적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또 다른 양서류 악몽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칠 것인가? 어서. 나는 그의 불편함을 매 순간 즐기며 계속했다. 수진이 당신이 얼마나 수영을 좋아하는지 말해주던데. 개인 리조트 갔다는 둥. 집주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운동 루틴을 놓치게 하고 싶진 않네. 그때 그가 그것들을 발견했다. 작은 잠수함처럼 물속을 움직이는 수십 개의 작고 어두운 형태들. 올챙이들이 돌아왔고 강태민의 얼굴은 그의 수영장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그의 피트니스 모델 포부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생물들에게 침략당했다는 것을 깨닫자 창백해졌다가 녹색으로 변했다. 너 미쳤어. 그가 산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물에서 물러서며 말했다. 아마도 나는 그의 후퇴를 계속 녹화하며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주택담보대출과 재산세를 내는 미친놈이야. 즉, 이건 내 수영장, 내 집, 그리고 네가 즐겁게 해주고 있던 내 아내라는 뜻이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수진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지훈 씨,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요. 오, 확실히 얘기할 거야. 나는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네 남자친구와 그의 수영 습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강태민은 자신의 옷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비싼 시계와 그가 성공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액세서리들 옆에 내 의자 중 하나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그는 약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후퇴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반쯤 벗은 채로 연인의 남편이 재산권에 대해 잡담하는 동안 촬영당하고 있을 때 위험 있어 보이기는 어렵다. 이봐, 강태민. 내가 그가 물건을 챙기는 동안 카메라로 그를 따라가며 말했다. 나는 몇 주 동안 너희 둘을 지켜봤어. 사진, 비디오, 타임스탬프, 번호판, 모든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 오늘 여기서 떠날 때, 그리고 너는 분명히 오늘 여기서 떠날 거야. 이 작은 불륜이 네가 치를 대가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봐. 나를 위협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디자이너 셔츠를 안전 담요처럼 움켜쥐고 강한 척하려고 애쓰면서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사실 하나, 너는 내 재산에 무단 침입했어. 사실 둘, 너는 허가 없이 내 시설을 사용했어. 사실 셋, 나는 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면 네 인생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는 이제 옷을 입었지만
열쇠를 더듬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 데크를 소유한 것처럼 뽐내던 자신감, 넘치는 헬스 중독자는 사라졌다. 그의 행동이 일주일에 2번 섹스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긴장한 남자로 대체되었다.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그가 문으로 향할 때 내가 말했다. 내 집에서 떨어져. 내 인생에서 떨어져. 왜냐면 내가 여기서 너를 다시 보면 다음 대화는 이만큼 친절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SUV에 도착할 때쯤에는 거의 뛰고 있었고 나는 그가 불붙은 것처럼 내 바디스에서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동안 계속 녹화하며 그를 거리까지 따라갔다. 내가 집 쪽으로 돌아섰을 때 수지는 하얀 비키니를 입고 데크에 서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발 주위에는 완벽한 오후가 폐허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바람 피우는 아내에게 다시 걸어가며 말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해보자. 대결은 끝났지만 진짜 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강태민은 메시지를 크고 명확하게 받았다. 내 수영장은 출입금지, 내 아내는 출입금지, 그리고 내 뒤뜰에서 살림놀이를 하던 그의 날들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사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또는 어떻게든 내가 방금 목격한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물과 변명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아내가 간통 현장에서 잡혔을 때 웃긴 점이 뭔지 아는가? 그녀는 여전히 말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옥의 퍼레이드에서 나온 색종이처럼 뒤뜰의 증거가 흩어져 있어도, 남자친구의 타이어 자국이 바디스에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어도, 그녀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본 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수지는 오후 내내 울고 애원하고 정치 스핀 닥터도 감탄할 만한 손상 통제를 시도하며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설명, 변명, 눈물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저녁에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식탁, 여러 개의 서류철, 그리고 그녀의 편안한 작은 세계의 완전한 파괴가 포함된 계획. 강태민을 댄 개처럼 쫓아낸 후 나는 수진에게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모든 것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내가 실제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남은 하루를 민준의 사무실에서 윤 판사님이 엔드게임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준 것에 마지막 손질을 하며 보낼 것처럼. 민준은 내가 동물 기반 복수 환상에 빠져 있던 몇 주 동안 바빴다. 내가 아마추어 동물원 사육사 놀이를 하는 동안 그는 진짜 일을 하고 있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패턴을 기록하고 이혼 법정에서 콘크리트 기초처럼 버틸 사건을 구축했다. 젠장, 지훈아. 그가 범죄 드라마의 형사처럼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네 아내 바빴네. 그리고 그냥 수영장 파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재정적 증거는 가혹했다. 수지는 몇 달 동안 우리의 공동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륜 자금을 조달했다. 강태민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사주고,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가게에서 옷을 사주고, 심지어 내가 한 달 버는 것보다 더 비싼 리조트로의 주말 여행 비용까지 지불했다. 이거 봐. 민준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청담동에르 베르나르댕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 30만 원, 룰루레몬에서 새 운동복 40만 원, 그린브라이어 리조트에서 주말 200만 원, 그리고 결정타는 이거야. 그녀는 신용카드 회사에 당신이 이 모든 청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마지막 부분은 배에 펀치를 맞은 것 같았다. 수지는 내 돈으로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불륜 자금 조달에 대한 내 연루에 대해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법률 용어로 그것은 사기였다. 인간적인 용어로 그것은 그냥 사악했다. 더 좋은 게 있어. 민준이 다른 서류철을 꺼내며 계속했다. 그녀가 항상 불평하는 그 피터슨 건 기억나? 모든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게 한다는 그건. 설마 피터슨 건이 없다고 말하지 마. 내가 결제 정보를 찾는 공급업체인 척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했어. 알고 보니 하트웰 마케팅은 피터슨이라는 이름의 고객을 가진 적이 없어. 그리고 그녀의 상사에 따르면 수지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찍 퇴근했대. 물론 피터슨 건은 없었다. 수지는 캡틴 프로틴 파우더와의 오후 모험을 덮기 위해 가상의 고객을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로맨틱한 도피 자금을 지불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는 동안 매일 내 얼굴에 거짓말을 하면서. 하지만 진짜 폭탄은 세 번째 서류철에 있었다. 부동산 기록. 민준이 정말로 피해를 주는 증거를 찾아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암울한 만족감으로 말했다. 3개월 전에 수지는 당신 집에 2차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혼자서는 소득이 부족해서 거절당했지만 서류에는 그녀가 1억 원 대출을 찾고 있었다고 나와. 1억 원? 뭐에 쓰려고? 신청서에 따르면 주택개량. 하지만 이거 봐. 그녀가 공사업체로 기재한 곳. 홀트 피트니스 솔루션 LLC. 강태민의 개인 트레이닝 사업체야. 조각들이 지옥의 건설 프로젝트처럼 맞아떨어졌다. 수지는 그냥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새로운 삶의 자금을 대기 위해 우리의 결혼을 재정적으로 파괴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만약 그 대출이 승인되었다면 내가 원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나는 강태민의 은행 계좌로 바로 들어간 1억 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더 있어. 민준이 마지막 서류처를 꺼내며 말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수지는 당신의 저축 계좌에서 당신이 모르는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었어. 소액으로 여긴 몇십만 원, 저기 몇십만 원. 하지만 합치면 꽤 돼.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약 500만 원을 훔쳤어. 500만 원. 내가 초과 근무, 점심 거르기, 주말과 휴일에 일해서 모은 돈, 우리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다른 남자와의 현재를 위해 훔쳐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내 충격은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로 굳어졌다. 수지는 실크 가운 아래에 여전히 그 흰색 비키니를 입고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은 울어서 빨개졌고 얼굴은 능숙한 후회의 표정으로 꾸며져 있었다. 지훈 씨, 자기,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녀가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얘기할 거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게 있어. 10분만 줘. 나는 내 서재로 가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것을 모았다. 민준이 준 서류철, 내 카메라의 감시 사진, 그녀의 절도를 기록한 금융기록, 그리고 윤 판사님이 준비해준 이혼 서류. 나는 모든 것을 법정의 증거처럼 식탁 위에 배열하고 수진을 불러 그녀의 심판을 받게 했다. 그녀는 전투를 준비하는 여자처럼 식당으로 들어왔다. 아마도 지난 12년 동안 나에게 먹혔던 눈물, 사과, 그리고 어떤 조작 전술이든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 식탁 위에 펼쳐진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졌다. 앉아 수진. 내가 내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같이 서류 좀 검토할 거야. 그녀는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증거를 처음 보는 것처럼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다. 금융기록부터 시작하자. 내가 첫 번째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이건 10월 15일 베르나르댕에서의 30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보여주는 신용카드. 명세서야. 그날 밤 누구와 식사했는지 설명해 줄래? 지훈 씨,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확인을 요구하는 거지. 10월 15일에 르베르나르댕에 있었나? 예, 또는 아니요? 그녀는 마치 외국어로 쓰인 것처럼 서류를 쳐다보았다. 예, 하지만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지. 나는 다음 서류철을 열었다. 이건 룰루레몬에서 총 41만 2천 원어치 운동복을 산 영수증이야. 사용된 신용카드는 우리 공동 계좌인데 배송 주소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아파트 단지야. 혹시 거기가 강태민 주소인가? 그녀의 침묵은 대답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리조트 영수증을 꺼내며 계속했다. 나에게 200만 원을 쓰게 한 주말 여행 기록이야. 네가 여동생과 보낸다고 말했던 주말. 참고로 네 여동생은 그 주말에 시댁 방문차 플로리다에 있었어. 수지는 이제 울고 있었지만 내가 예상했던 조작적인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포의 눈물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세심하게 구축된 거짓말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종류.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야. 내가 부동산 기록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이건 우리 집에 대한 2차 담보 대출 신청서야. 우리 집, 수진, 네가 남자친구와 살림놀이를 하는 동안 내가 돈을 내고 있던 바로 그 집. 지훈 씨 제발. 대출금은 1억 원이었어. 야커브 주택 개량을 위해 홀트 피트니스 솔루션에서 시공한다고. 혹시 궁금해할까봐 말하는데 그건 강태민 회사야. 넌 우리 집 담보자산에서 1억 원을 훔쳐 네 애인에게 주려고 했어. 그녀는 이제 흐느끼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행 기록은 우리 결혼에 관해 박는 마지막 못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계좌 명세서를 펼치며 말했다. 우리 저축계좌에서 체계적으로 돈을 훔친 기록이 있어. 6개월 동안 500만 원이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개인 계좌로 이체됐어. 내가 초과 근무와 주말에 일해서 번 돈이 내 불륜 자금을 위해 훔쳐졌어. 나는 의자에 기대어 12년 된 아내가 그녀의 비밀 생활이 생각만큼 비밀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혼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넌 이 서류에 서명할 거야. 이 서류는 집, 저축계좌, 그리고 네가 바람 피우는 동안 내가 일해서 번 모든 것을 나에게 양도하는 거야. 넌 이번 주말까지 이사 나가고 내가 사기와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기를 기도할 거야. 지훈 씨, 그럴 순 없어요. 할 수 있고 할 거야. 증거는 압도적이야. 수진, 넌 여러 건의 중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공동 계좌에서 훔쳤고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했어. 네가 아직 수갑을 차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내가 관대하기 때문이야. 그녀는 이혼 서류를 마치 사형 선고처럼 쳐다보았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다. 그녀의 편안한 삶, 재정적 안정, 세심하게 유지해온 평판, 모든 것이 그녀가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오만했기 때문에 사라질 참이었다. 강태민은요? 그녀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은 어쩌고? 그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지. 돈줄이 막 끊긴 이유를 그에게 잘 설명해 보길 바라. 나는 일어나서 내가 결혼했던 여자, 내가 믿었던 여자, 우리 뒤뜰에서 다른 남자와 자면서 나에게서 훔친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작고 부서져 보였다. 내 돈으로 최고의 삶을 살던 자신감 넘치는 간통녀와는 전혀 달랐다. 선택은 내 몫이야, 수진. 내가 말했다. 서류에 서명하고 남은 존엄성이라도 챙겨서 떠나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싸워서 판사가 내 사기와 절도죄에 대해 얼마의 징역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게 하든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모든 페이지에 서명했다. 공식적으로 우리의 결혼과 나의 순진함을 하나의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끝냈다. 한 가지 더 있어. 그녀가 서명을 마쳤을 때 내가 말했다. 강태민은 우리 재산에서 출입금지 조치됐어. 만약 그가 우리 땅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그리고 네가 이사 나갈 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절도죄로 체포할 거야. 수지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채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마도 마지막 용서나 화해의 말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둘 다 바닥났다. 축하해. 내가 서명된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넌 공식적으로 훔친 돈과 실업자, 남자친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유를 얻었어. 이번 삶보다는 더 잘 풀리길 바라. 편결은 내려졌고 정의는 내 식탁에서 실현되었다. 3개월 후 나는 뒤뜰에 서서 비단잉어들이 전에 없이 맑아진 물속에서 게으르게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부터 명백했어야 할 무언가를 깨달았다. 수영장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 수영장은 단지 내 결혼이 죽은 무대였을 뿐이다. 그리고 쇼가 끝나자 같은 땅 위에 새로운 것을 지을 시간이었다. 철거는 2주가 걸렸다. 4만 갤런의 물을 빼내고 5년 전 그토록 희망을 품고 타설했던 콘크리트를 부수고 내가 낙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어리석음의 기념비였던 것에 잔해를 실어 날랐다. 건설 현장에 내 팀원들이 돕겠다고 자원했다. 분명히 수진과 강태민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동료 중 하나가 정직한 노동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했을 때 서민들의 연대는 깊어진다. 이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소장님? 데니가 내 수영장 데크를 잔해로 만들고 있는 잭해머를 돌리면서 물었다. 이거 설치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었잖아요. 유지하는 데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이 들었어. 나는 수년간의 주말과 초과 근무 수당이 쓰레기 수거함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때로는 오래된 기초를 허물어야 튼튼한 것을 지을 수 있어. 일본식 정원은 윤 판사님의 아이디어였다. 위스키와 그들이 믿었던 여자들이 대부분의 할리우드 전문가들보다 더 나은 배우라는 것을 발견한 후 처음부터 삶을 재건해야 했던 다른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제안되었다. 수중시설은 치료 효과가 있어. 윤 판사님이 칵테일 냅킨의 대략적인 계획을 그리며 말했다. 하지만 비단잉어 연못은 수영장과 같은 감정적 짐을 동반하지 않지. 아무도 18인치 깊이의 물에서 배영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는 치료 효과 부분에 대해 옳았다. 정원을 디자인하고 돌을 고르고 식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수진이 갑자기 원룸 아파트에 살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뛰는 이유를 가족에게 설명하려는 것을 지켜보는 만족감 외에 집중할 무언가를 나에게 주었다. 이혼은 우리 식탁 대결 6주 후에 최종 확정되었고 수지는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즉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녀의 배우자 부양비 청구 시도는 그녀의 변호사가 체계적인 절도와 사기 증거를 보자 법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강태민은 그의 돈줄이 끊기고 잠재적인 형사 고발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바람 속 연기처럼 사라졌다. 민주는 그를 옆주위의 한 헬스장에서 추적해냈는데 거기서 그는 분명히 개인 트레이닝 세션을 다시 팔고 다음 부유하고 외로운 주부를 유혹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배우지 않지만 적어도 그는 내 재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법은 배웠다. 정원은 모든 좋은 건설 프로젝트처럼 천천히 형태를 갖추었다. 연못 자체는 소박했다. 아마 2.5m 곱하기 3.5m 정도. 그것이 대체한 수영장 크기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공간과 나의 새로운 필요에는 완벽했다. 나는 작은 폭포를 만들었다. 수영장 필터의 기계적인 윙윙거림보다 어쩐지 더 평화로운 부드러운 소리로 물을 순환시켰다. 비다닝어는 타일러의 제안이었다. 내 조카는 황소개구리 프로젝트 이후 일본 문화에 매료되었고 비다닝어는 산책이나 수의사 방문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중 애완동물 같다고 나를 설득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그가 옳았다. 맑은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그들을 보는 것은 염소 처리된 수영장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최면과 같았다. 명상 같아. 나는 완성된 작품을 보러 들른 민준에게 말했다. 마음을 비우는 대신 물고기가 물고기인 것을 보고 인생의 어떤 것들은 실제로 단순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 그리고 복수 측면은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수진의 새 아파트에는 욕조조차 없고 수중시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나? 나는 더 이상 수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나는 말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 그녀는 그 결과와 함께 살고 있고 나는 이미 끝난 게임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더 좋은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나는 동네 풍문을 통해 수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륜과 절도에 대해 알게 된 후 부모님이 그녀와 연을 끊었고 생계를 위해 웨이트리스 투잡을 뛰어야 했다는 것을 들었다. 내 안의 한 부분 강태민을 파충류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즐겼던 옹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부분은 그녀의 몰락에서 약간의 만족감을 얻었다. 하지만 더 큰 부분, 단지 낡은 것을 허무는 대신 새로운 것을 짓고 있던 부분은 내 자신의 삶에 대해 기분 좋기 위해 그녀의 고통이 필요하지 않았다. 정원은 내가 배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작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 매일 아침 나는 폭포 근처에 지은 돌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비다닝어들이 만족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의 작은 세계를 항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수영장의 광대한 공간을 그리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이 실제로는 가져본 적 없는 공간의 상실을 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그것을 집으로 삼았다. 나도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집은 수진의 존재 없이 다르게 느껴졌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크고 다른 면에서는 더 작았지만 단지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척하는 누군가와 공유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확실히 내 것이었다. 나는 침실을 다시 꾸몄고 그녀를 생각나게 하는 가구를 버렸고 어쨌든 떠날 계획을 하고 있던 누군가와의 타협 대신 내 실제 취향을 반영하는 것들로 우리의 공유된 소유물을 천천히 교체했다. 일도 더 나아졌다. 수진이 신비한 오후 미팅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없이 나는 내 팀을 관리하고 오래 지속될 것들을 짓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3개의 새로운 계약을 따냈고 데니는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야 한다고 넌지시 말하기 시작했다. 소장님,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새 오피스 단지 청사진을 검토하는 동안 그가 말했다. 더 집중하셨다고 해야 하나? 덜, 뭐랄까, 산만해요. 이혼이 그렇게 만들어. 내가 대답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것들을 허물고 있을 걱정을 끊임없이 하지 않을 때 물건을 짓는 데 집중하기가 더 쉽다는 걸 알게 됐어. 가장 놀라운 변화는 데이트였다. 또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친구들은 40대에 새로 이혼한 남자가 관계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싶어 안달이 났을 거라고 가정하며 그들의 자매나 동료와 나를 엮어주려고 계속 애썼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내 비다닝어 연못 옆에 앉아있는 것은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결코 배우지 못했던 만족감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내 자신의 회사를 좋아했다. 내가 떠난 그대로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했다. 저녁 식사 계획이나 주말 활동 또는 어떤 TV쇼를 볼지에 대해 협상할 필요가 없는 것을 좋아했다. 가상의 피터슨 건과 존재하지 않는 예산회의에 대한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데서 오는 침묵을 좋아했다. 어쩌면 언젠가 나는 실제로 그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누군가와 이 새로운 삶을 공유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짓는 것에 완벽하게 행복했다. 정원은 완성되었지만
결코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 매력의 일부였다. 매 계절은 새로운 성장, 새로운 도전, 개선하고 적응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비단잉어들은 번성하고 있었고 식물들은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폭포는 시간과 정착만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가장 큰 비단잉어에게 카르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는 거의 문신처럼 보이는 검은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황금빛 물고기였고 내가 아침 커피를 들고 앉을 때마다 벤치 근처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우리 둘 다 같은 작은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둘 다 우리가 잃은 것을 애도하는 대신 우리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 특별한 아침, 수영장 철거 후 정확히 3개월, 나는 내 벤치에 앉아 카르마가 그녀의 영역을 순항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내가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언가가 나를 어쨌든 받게 했다. 박지훈 씨, 여기는 군 경찰서의 리처드 슨 형사입니다. 김수진 씨에 대해 전화드렸습니다. 당신의 전 부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위장이 잠시 가라앉았다. 수진이 마침내 내 더 창의적인 복수 전략에 대해 고소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하면서. 하지만 형사의 어조는 다른 무언가를 암시했다. 그녀는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분명히 그녀는 도난당한 계좌 정보를 사용하여 구매를 해왔습니다. 신문 중에 그녀는 당신이 우리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민준이 밝혀낸 신용카드 명세서, 수진의 불륜 자금을 조달했던 사기성 청구 패턴을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꺼이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카르마가 마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처럼 내 발 근처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며 말했다. 저는 그녀가 우리 결혼 생활 동안 접근했던 계좌에 대한 사기성 청구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물가에 조용히 앉아 수영장에서 물결을 발견한 것부터 전 부인이 분명히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범죄 경력을 계속하는 동안 비단잉어 연못 옆에 앉아있기까지 나를 이끈 이상한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정원은 내 주위에서 조용한 진실을 속삭였다. 당신이 자신의 조건으로 재건하기로 선택한다면 끝은 아름다울 수 있다. 수지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고 여전히 우리 결혼을 파괴했던 것과 같은 파괴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거짓말과 도둑질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이야기이지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이야기는 맑은 물, 인내심 있는 물고기, 그리고 전적으로 당신에게 속한 무언가를 짓는 데서 오는 만족감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침묵 속의 아침 커피에 대한 것이었고 중요한 일에 대한 것이었고 양심이 깨끗할 때 쉽게 오는 잠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동안 단순히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고 카르마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좋은 아침 인사를 하고 오래 지속될 것들을 짓는 또 다른 날을 준비하기 위해 안으로 향했다. 수영장은 사라졌지만 기초는 튼튼하게 남아 있었다.